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인문화연구원의 김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일찍 출발했더니 엄청 일찍 왔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의 개회식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역동적인지를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힘이 있는 나라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춤을 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는 분위기로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준비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춤춰야 될 분위기 속에서 강연을 해야 돼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탁월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이 내용의 반만 포섭이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에서 탁월함이란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탁월성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탁월하라. 탁월하라? 물음표가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는 탁월하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나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탁월할 수 있을까? 근데 탁월해야 행복하다고?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삶과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탁월하라 이 제목 자체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탁월하다 그러면 남과의 비교 우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 사전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일단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역량이나 자세에서 성과에서 뛰어나야만 탁월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세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탁월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탁월성에서 멀어지면 행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고려대에서 나온 한국어 대사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실력이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병주 선생님이 지리산이라는 데에서는 태영을 놀라게 한 것은 연어링과 인명에 관한 신용우의 기억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 기억 잘 못하는데 이 사람만 유난히 그걸 기억하고 있고, 저 사람 기억력은 탁월하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죠. 김원우님의 그 짐승의 시간이라는 소설에도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는 연기가 탁월하고 용모와 음성이 나무랄 데 없으나 약간 무식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연기 다른 점에서는 좀 무식해 보였지만 어쨌든 연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최인훈님 소설가의 지구인이라는 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록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순도 깊은 감도를 골라낸 눈은 남보다 탁월했다. 여기 대놓고 이제 남보다라는 말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재단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설명하면서 괜히 했나 봐요.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왜냐하면 탁월성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과의 비교 우위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탁월하십시오 하면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한자로도 그렇습니다. 탁월 이렇게 쓰는데 탁자가 원래 이런
한자가 상형 문자인 건 아시죠? 어떤 내용이나 그림에서 온다는 거.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요거는 밑에 무언가가 위에 있고 아래 뭐가 있고 둘로 나눠지는데, 그림으로 보면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물망을 표시한 거랍니다. 지금 이 글자에서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탁자라는 의미에는 아무리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도 비교 대상에 있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그물, 그거보다 높이 있어야 탁자를 쓴다는 겁니다. 월자는 좀 더 복잡한데 이런 모습이래요. 이건 가늠하기 좀 어렵죠? 그 그림으로 보면 한 사람이 서 있고 도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저 도끼를 세워놓고 저기를 뛰어넘는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로 보면 높을 탁, 넘을 월, 아니, 높을 탁, 그리고 이거 죄송합니다. 똑같은 그랬네. 넘을 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높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탁월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가치,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어떤 위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떤 장벽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탁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데 그러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 분야에서 탁월한 학자가 되고 싶지만 경쟁자들도 많고 나는 미약하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탁월이라는 말은 나에게 좀 과분하고, 또 탁월이라는 말 굳이 써야 되나? 내가 나에게만 충실하면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탁월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그 영어 단어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단어의 번역이고 대응어가 될지 이해하실 겁니다. excellence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대요. 하나는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잘할 때, 나 탁월했어. 근데 우린 그런 말로 잘 안 쓰죠. 어떤 말로 쓰냐면,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해 할 때 탁월성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엑설런스의 의미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도, 나는 오늘 탁월했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설령 없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어제의 나보다 내가 지금 더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 더 나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탁월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어 단어인 엑셀런스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에선 엑스켈렌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눠보면 영어 단어에도 그대로 있지만 엑스와 켈레오로 나눠지는데, 엑스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고 켈로는 이렇게 뛰어넘는다 또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뛰어넘거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우리말에서 이제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닭들 중에 학이 뚝 이렇게 우뚝 솟았을 때 그걸 엑셀렌티아, 엑스켈렌티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것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만 생각해 보면, 내가 평소에 나보다 잘할 때, 어제 나보다 잘할 때, 그럴 때도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뚝 솟음, 두각, 특출, 우월, 탁월 이런 말로 1차적으로는 번역이 되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나 자신의 계속되는 변혁과 나 자신의 혁명, 나 자신의 발전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오히려 그리스 말일 겁니다. 그리스에서는 아레테라고 하는데, 아레테는 어떤 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본성, 역할, 기능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그 설정한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답니다. 여기에는 다른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나의 역할이나 나의 기능이나 나의 본성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충실하게 그걸 다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칼의 아래태가 뭐냐? 그러면 칼의 탁월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칼의 아래태는 뭘까요? 눈의 아래태는 뭘까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아래태는, 칼의 아래태는 아무래도 그 어떤 물건을 썰거나 음식을 썰을 수 있을 때 그걸 칼이 아래태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탁월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칼이 잘 들으면 탁월한 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 기능을, 그 목적을, 그 본성을 다 하고 있다는, 눈의 아래태, 잘 보는 거겠죠. 축구 선수의 아래태, 골을 잘 넣고 골키퍼면 골을 잘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냐? 그러면 인간의 아래태는 뭐냐? 즉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탁월성이라고 번역되는 인간의 어떤 상태는 무엇일까? 이게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또는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뛰어날 때 아레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울 때,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인간의 봉선에 충실할 때, 저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아레테가 있다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을 그 로마 사람들은 불러다 엑셀렌티아, 엑스켈렌티아라고 번역을 했고, 이게 영어 단어 엑셀런스가 됐고, 우리는 그것을 탁월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따져 들어가면 이게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나로서, 인간으로서, 또 내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서 얼만큼 그, 그 기능과 역할과 목적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레테를 번역하는 방식이 엑셀런스라고도 하지만 볼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탁월성이라는 말보다는 덕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의 덕, 칼의 덕, 그 축구 선수의 덕, 이런 식으로요. 축구 선수의 아레테가 뭐냐 그러면, 축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축구 선수의 덕하면 축구 선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로서의 아레테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엑셀런스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면, 그거는 남과의 비교에서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핵심은 우리가 탁월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을 남과의 비교 우위로 쓰는 일상적인 어법에서 벗어나서 그 본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때 나는 탁월할 수 있는가, 아레테를 발휘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아레테와 엑셀런스, 요게 그 최근에 서양 학자들은 번역 엑셀런스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엑셀런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레테를 덕으로 번역하면 엑셀런스의 의미가 확 떨어지면서 본령에 가깝게 가긴 합니다. 그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어야 할 어떤 자격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 참 덕이 있어, 그 사람은 참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역할에 미덕을 발휘하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서양 철학자 중에서 많이 꼽는 그리스의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방위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학문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윤리학에 관한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쓴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은 모두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있으면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걸 하겠죠. 그럼 좋은 거에도 층위가 있는데 건강도 좋을 테고 여러분 돈도 좋죠. 돈도 좋고 뭐 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그 좋은 것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좋지. 근데 돈 자체가 좋은가요? 아니, 돈으로 뭘 살 수 있으니까. 뭘 사는데? 집을. 그럼 집이 좋은가요? 집이 좋긴 하지만 집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더 이상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인간들이 추구한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행복이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행복에 이르려면, 그러면 가장 인간이 가장 목표로 하는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아레테를 실천하라. 이걸 엑셀런스 탁월성으로 번역하면 인간에게 고유한 탁월성을 발휘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아레테는 뭐냐? 그래서 인간은 두 개로 설정을 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봤을 때 이성적인 동물이야.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이성을 잘 쓰면 그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그 역할과 목적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똑똑하고 말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쉽게 풀을 수가 있어요. 지성적 아레테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조금 더 넓게 가면은 특정 분야에서 머리를 쓰는 일,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 또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적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거. 그래서 내 얘기를 잘 전달해주고 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그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탁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일단 인간은 그 이성적인 그래서 지적인 탁월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한에서 자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에 어떤 기능을 맡게 되는데 그 기능에 필요한 직무적 지식 그리고 내가 전문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보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일단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뭐냐면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동물. 이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폴리티콘, 폴리틱한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한 폴리틱 하니까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리스의 구성 단위였던 도시국가 폴리스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 그래서 좀 더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꼭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해내고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면 이 사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능력은 뛰어난데 인성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불편해지겠죠. 사람은 좋은데 무능해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죠. 너무 단순하죠. 내가 하는 일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나도 아는 얘긴데 그걸 이렇게 얘기했나? 문제는 아는 얘기를 까먹고 그 잊게 된다는 거죠. 뭐 실력만 있으면 되지 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인간으로서의 아레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탁월하려면 인간은 언어적, 이성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성적 동물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 본성을 다 충실히 하고 또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이렇게 하고 불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내가 내 일 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일 잘하네 평가를 받고, 근데 저 사람 사람도 좋아. 어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데 너무 편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핍박받거나 따돌림 당하고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인간이 이런 그 품격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Animus sanus in corpore sano.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튼튼하고, 정신은 두 가지, 하나는 지성적인 면, 하나는 품성적인 면. 이걸 다 갖추면 아무리 사람도 좋고 실력은 있는데 계속 병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사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내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개인적인 윤리적 차원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은 같이 모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한 그 뛰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결론은 윤리적으로는 그 품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을 잘 해야 되지만 결국 이게 확장된 그 영역 안에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 규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이 뭐냐? 폴리티케. 이게 권력을 잡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을 잘 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알아야 할지, 이 교육을 잘 설계해서 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품성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하고, 그리고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시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그 시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기획하고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학문이 바로 폴리스 운영의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게 되죠. 정치학의 목적은 뭐냐? 시민들을 고귀한 삶, 이 그리스 말로 하는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을 만들어서 개인으로서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 시민으로서의 아레테를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덕을, 그러니까 아레테를, 탁월성을 갖춘 훌륭하고 고귀한 사람을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뜻은 이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귀족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족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품성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높은 사람이 왜 저 따위로 행동해 하는 말일 때 우리는 신분과 행동이 괴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높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고귀한 행동, 그리고 태도, 그리고 진지하고 배려 있는 그런 품격, 우아한 품격,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그런 걸 갖춘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직무적인 뛰어남을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품성적인 아레테를 갖추면 그런 사람을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회 높은 위치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을 갖추고, 즉 아레테, 엑설런스, 탁월성을 갖추고 그 실천을 통해서 아레테를 실천하는 고귀한 사람, 이게 스푸다이어스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받든 사소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든,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성적이고 기능적인
아레테를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아레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성적 윤리적 아레테를 갖춘 사람이 스푸다이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인물 하나를 신화에서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예. 아레테, 엑스켈렌티아, 엑셀런스, 탁월성으로 번역되는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본연에 갖고 있는 본성,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과 기능, 여기에 충분히 직무적인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것, 이게 엑셀런스의 원초적인 의미였고, 지금도 유효한 의미고, 어쩌면 더 충실해야 될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연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나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직장에 누구누구로서 내 일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쉽네 하지만 사실 실천은 되게 어렵죠. 내가 직무적으로 뛰어난지 아닌지,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런 인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볼 때, 그 신화는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스 문명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문명을 이끌고 갔던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는 스파르타, 그리고 아테네. 이들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둘이 힘을 합해 갖고 협력해서 막아냈었는데, 또 페르시아가 물러났을 때는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어서, 이 빨간색 쪽이 아테네 쪽입니다. 그 파란색 쪽이 스파르타 쪽인데, 이렇게 각각 군사 동맹을 맺고 잘 연합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둘이 경쟁하고 갈등하다 나중에 전쟁까지 벌이게 되죠. 이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어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도 경쟁을 했었는데, 각각 자신들의 수호 영웅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탁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때의 탁월성은 남과의 비교의 탁월성이었죠. 스파르타가 여기고요, 아테네는 여기입니다. 스파르타가 내세웠던 영웅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이죠. 반면에 아테네를 대표하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테세우스라는 영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웅은 테세우스이고요. 테세우스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올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랬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큰 축제를 벌였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기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최애 강국은 스파르타도 아테네도 아니었고, 지중해 남단에 있던 크레타라는 섬이었습니다. 크레타에서는 왕이 직접 오지 않고 안드로게우스라고 하는 왕자를 보냈습니다. 안드로게우스가 이 축제에서 벌어진 운동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전 종목을 다 석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잘한다, 역시 크레타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이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다 우승을 해버리니까, 아 뭐야 쟤,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질투하더니 나중엔 분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자 광기에 휩싸인 젊은이들이 이 안드로게우스를 죽여버렸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안드로게우스의 아버지, 즉 크레타를 다스리던 미노스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테네를 정복해 버립니다. 아이게우스에게 얘기하죠. 내 아들 아테네에 가서 죽었다. 아테네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매년 처녀 7과 총각 7을 크레타에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아이게우스는 자기 그 아테네가 벌인 일도 있고 해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매년 14명의 젊은이들을 크레타로 보냈습니다. 크레타에 보내진 젊은이들의 운명은 끔찍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노스에게는 그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황소고 몸은 인간. 미노스는 이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이런 아이를 낳기 때문이죠. 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굉장히 궁금했겠죠. 근데 미노스는 뭐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부인인 파시파에가 황소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소랑 사랑을 나누고서 말할 수는 없고 숨기고 있다 아이가 이렇게 탁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미노스는 어쨌든 그 사연도 모르고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미노 자기 이름 붙이고 타우로스 황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귀여웠습니다. 근데 점점점 자라나면서 등치도 커지고 괴물이 되더니 막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스가 이놈을 가둬놔야겠다 하고 미로의 궁전을 만들었죠. 여기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 궁전은 너무나 길이 복잡하고 벽이 높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궁이라고 했죠. 근데 이놈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아테네에서 온 14명의 젊은이들이 이 미노타우스에게 희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테세우스 왕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테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어쩌겠다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제가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게우스가 말했죠. 안 된다. 너는 나의 유일한 후계자고 네가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네 마음이 그렇거든. 나중에 힘을 키워서 해라. 하지만 그 테세우스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만한 능력과 자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을 빼앗긴 그 식구들은 지금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원성은 높아져 가면서 아버지도 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게우스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너는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 괴물은 어마어마한 등치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다. 넌 싸우다 죽을 것이다. 설령 네가 싸우면서 이긴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죠?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미로의 궁중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내는 거다. 테세우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할 수 있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즉 왕자가 왕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왕자다움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테세우스는 왕자로서의 아레테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뛰어나고 능력을 보여준 적은 아직 없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가게 되죠. 미노스를 만났죠. 폐하의 심정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입니다. 저를 아드님의 핏값으로 받고 아테네에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무찔릴 테니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설령 실패하더라도 아들의 핏값으로 제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들어가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반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리아드네. 누굴까요? 옛날 얘기 다 그렇잖아요. 적국의 공주였던 미노스의 딸이었습니다. 뭐
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구나. 가서 물었죠. 왕자님, 왕자님의 얘기 들었는데 제가 봤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미노사우루스랑 싸우면 죽습니다. 싸우지 말고 나랑 점점점. 저희 뭐가 들어갈까요? 뭐 도망가자? 뭐 이런 거겠죠? 테세우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 들어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설령 미노타우루스보다 힘이 약하더라도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레테를 발휘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자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왕자님은. 그러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만약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다면 저랑 결혼해 주세요. 요건 받을까요, 말까요? 받아야죠.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 이 그림에도 힌트가 있는데 실타래를 하나 줍니다. 실타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싸워서 이긴다면 나오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싸우는 건 도울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입구에 묻고 들어가서 그러면 아무리 길이 복잡해도 나중에 나올 때 그걸 되감으면 나올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 테세우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데 게다가 이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테세우스가 올 때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도전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도전하는 순간 그 성공의 실마리가 보인 거예요. 도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도전하고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 도전하는 자에게는 도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 때문에 테세우스가 감동을 했었고 저는 여기에 감동해서 저도 테세우스를 되게 존경하게 됐죠.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커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괜히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그 결심에 그대로 다 모든 게 되질 않죠. 역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자에게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그거 이전에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도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테세우스는 성공할 수 있어서 도전한 건 아니었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인들이 존중하는 아레테인데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에 도전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힘에 부칠 수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 내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다면 여러분 테세우스처럼 그 일을 잘 마침내 성공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